낡은 여행 가방의 지퍼를 닫는 소리가 마치 내 삶의 뚜껑을 덮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방 안을 울렸습니다.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닌데 스스로 짐을 싸는 이 손길이 꼭 세상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 같았죠. 아직 집 안에 있는데도 벌써부터 코끝에 요양원의 서늘한 소독약 냄새가 맴도는 듯 했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사람들이 마지막을 기다리러 간다는 그곳으로 내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제 이름은 박기호. 올해로 딱 70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이름만 대면 아는 시중은행의 지점장으로 꽤나 빳빳하게 어깨를 펴고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다림질이 잘 된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며 내 인생은 언제까지나 통제 가능하고 완벽할 줄 알았죠. 하지만 5년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40평짜리 아파트는 그저 크고 적막한 동굴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의 임원입니다. 남들은 아들 농사 잘 지어서 노후가 편안하겠다며 부러워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요새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이번 주말에는 못 찾아뵐 것 같아요. 라는 쫓기는 듯한 안부가 전부였죠. 그 말 끝에 묻어나는 아들의 피곤한 숨소리를 들을 때면 나는 괜찮다. 내 걱정은 말고 네 일이나 신경 써라. 밥 잘 챙겨 먹고 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자식의 인생에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늙은 아비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타일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쓰러졌을 때 허리를 관통하는 끔찍한 통증보다 나를 더 짓누른 것은 서늘한 공포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들었던 생각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내 아들은 며칠 뒤에나 부패해가는 내 시신을 발견하게 될까? 그 서글프고 끔찍한 상상은 평생 이성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내 마음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누구의 권유도 없이 스스로 요양시설에 입소 신청을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혼자 밥 챙겨 먹기 귀찮아서 식사도 다 차려주고 또래 친구들도 있는 고급 실버타운으로 간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죠. 아들은 몇 번 만류하는 척했지만 이내 안도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비용은 제가 댈 테니 걱정 마시라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안도감. 수화기 너머로 그 감정을 확인했을 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아끼던 난초 화분도 서재를 가득 채웠던 경제 서적들도 모두 버리거나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나의 세계가 그저 트렁크 가방 2개로 압축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내 존재가 세상에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뼈저저리게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고 서글프던 그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굽어가는 제 어깨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지점장 박기호도 자랑스러운 아버님도 아닌 그저 요양원의 새로운 70세 노인이 될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출근 잘 하라는 짧은 문자 하나만 남긴 채 혼자 택시에 올랐습니다. 아들은 연차를 내고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친구들이 차를 몰고 같이 가주기로 했다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제가 가는 곳을 직접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제가 입소한 곳은 아들에게 자랑스레 떠벌렸던 수영장 달린 최고급 실버타운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의 평범하고 낡은 요양원이었으니까요. 제 한평생을 바쳐 마련한 서울의 아파트는 아들 녀석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아버지로 남고 싶은 저의 마지막 허세였고
동시에 며느리 눈치 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늙은 아비의 알량한 배려였습니다. 제 남은 예금과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곳은 딱 이 정도의 요양원뿐이었죠. 택시가 덜컹거리며 달려 늘 푸른 요양원이라는 빛바랜 간판 앞에 멈춰섰을 때 저는 짐짓 태연한 척 기사에게 요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캐리어를 끌고 자동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훅 하고 끼쳐오는 특유의 냄새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삶은 시래기와 소독용 락스, 그리고 퀴퀴한 노인들의 냄새가 묘하게 섞인 공기. 그것은 생애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했다는 서늘한 알림처럼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입소 절차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친절하지만 사무적인 태도의 40대 요양보호사는 제 짐을 풀어헤치더니 익숙한 솜씨로 제 속옷과 양말마다 검은색 매직으로 박기호라는 이름 석자를 큼지막하게 써넣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준 적 없던 저는 제 가장 내밀한 옷가지에 유치원생처럼 이름표가 새겨지는 것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이 유리액자는 위험해서 안 돼요. 발레와 음악도 어르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못 가져가도록 해드립니다. 약도 저희가 시간에 맞춰 드릴 테니 다 이리 주세요. 보호사는 제가 옷가지 사이에 조심스레 쌓아온 아내의 사진 액자를 단호하게 압수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저라는 사람의 남은 권리와 독립성을 하나하나 박탈해가는 의식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차를 끓여 마시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던 어른이었는데 여기서는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요주의 환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배정받은 302호 병실 문을 열자 4개의 좁은 침대가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의 노인은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옆자리의 노인은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새우처럼 웅크려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화장실 바로 옆, 가장 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구석이었습니다. 보호사가 나간 뒤 저는 좁고 딱딱한 1인용 매트리스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복도에서는 저녁 식사를 알리는 뽕짝 음악이 스피커를 타고 요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실감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늙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선택한 이 길이 사실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남의 손에 완전히 넘겨버린 끔찍한 결정이었음을 말입니다. 서늘한 윈넨 시트를 꽉 쥐며 저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마른 침만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아침 8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협시 휴게실에 모여 앉아 색종이를 접거나 율동을 따라하는 시간. 평생을 숫자를 다루고 조직을 관리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제 지성과 경험은 이곳에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식판에 담겨 나오는 잘게 다져진 반찬들, 씹지 않아도 훌떡 넘어가는 물컹한 밥을 억지로 삼킬 때마다 턱관절이 서서히 굳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으로 메뉴 하나 고를 수 없는 그 철저한 무력감 속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기계적으로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화분 속에 시든 식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 때면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불어 목소리 톤을 한껏 높였습니다. 애비다. 그래, 여긴 밥도 잘 나오고 친구들도 많아서 아주 살맛이 난다. 수영장도 내일부터 나가보려고. 넌 내 걱정 일남 추워도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아들은 안도하는 목소리로 바쁘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가 끊긴 핸드폰 액정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저는 소리 없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자식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쳐놓은 거짓말의 덫에 저 스스로 숨막히게 갇혀버린 셈이었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 아들만은 끝까지 몰랐으면 하는 그 빌어먹을 놈의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그 무렵 휴게실 창가 자리에 늘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한 사람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 아래인 68의 이순자 할머니. 젊은 시절 시장에서 평생 국밥을 팔며 자식들을 키워냈다는 그녀는 요양원 안에서도 유독 말이 없고 쓸쓸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순자 씨에겐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심 간식으로 나오는 요구르트나 카스테라 빵을 당신이 드시지 않고 늘 헐렁한 바지 주머니에 꼬깃꼬깃 숨겨넣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그거 방에 두면 상해서 냄새나요. 왜 자꾸 숨기세요? 요양보호사가 핀잔을 주며 빼앗으려 해도 순자 씨는 아이처럼 빵을 움켜쥐고 고집을 부리곤 했습니다.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복도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주머니를 부스럭거리더니 제게 형체가 다 찌그러진 카스테라 하나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우리 아들 램이 오면 주려고 모아둔 건데 오늘은 비가 와서 못 올 모양이네. 지점장 영감님이 좀 드셔. 저는 그 뭉개진 빵을 받아들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요양보호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참혹했습니다. 순자 씨의 아들은 사업에 실패한 뒤 홀어머니의 마지막 전세금마저 몽땅 빼서 야반 도주를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요양원비가 3달째 밀려 언제 다른 시설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이 바보 같은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창밖을 보며 아들이 제일 좋아했다던 부드러운 빵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버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남은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까봐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었죠. 쭈글쭈글한 순자 씨의 손과 그녀가 건넨 찌그러진 빵을 보며 저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칠해 좋은 대기업 임원 아들을 두고 허세를 부리는 나나, 돈을 떼먹고 도망간 자식을 기다리며 빵을 숨기는 이 여인이나, 결국 우리는 자식이라는 맹목적인 종교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 똑같이 사글픈 늙은이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순자 씨와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점심 식사 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순자 씨를 밀며 요양원 뒤뜰의 좁은 정원을 서너 바퀴 도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은 숨막히는 요양원 생활에서 제게 허락된 유일한 순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찌질하고 남루한 현실을 속속들이 알아버린 사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자 씨 앞에서 고급 실버타운에 머무는 우아한 노인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고, 순자 씨 역시 제 앞에서는 아들이 찾아올 거라는 헛된 기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늙고 병들고 자식에게 짐이 되어 이곳으로 밀려난 평범한 박기호와 이순자일 뿐이었습니다. 지점장 영감님, 영감님은 왜 여기 들어왔소? 넥타이 메고 은행 다니던 양반이 왜 이런 냄새나는 곳까지 제 발로 기어들어왔느냐 말이오. 어느 날 구겨진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 마시며 순자 씨가 툭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억센 경상도 사투리에는 묘한 연민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컵의 림을 만지작거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겁이 났어. 화장실에서 혼자 넘어졌는데 아무도 날 안 일으켜주더란 말이오. 내 아들 녀석은 바쁘다고 전화 한 통이 고작인데 내가 그 녀석이 인생 발목을 잡고 질척거리는 꼴이 될까봐 그게 죽기보다 싫었어. 내 마지막 껍데기라도 지키고 싶어서 도망치듯 여기 온 거요.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등을 당신의 주름진 손으로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등신 같으니 자식한테 짐 안 되려고 제 명통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네. 투박한 위로였지만 저는 그 순간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내 알량한 자존심의 밑바닥을 들켜버린 기분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제 몸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흘러가는 무료한 일상, 햇빛을 보지 못해 비타민이 부족해진 탓인지 기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이면 요양원 특유의 서늘한 정적과 간간이 들려오는 신음소리 때문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불면증은 식욕구진으로 이어졌고 입수할 때만 해도 제법 다부졌던 제 몸은 2달 만에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핑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번 달엔 꼭 뵈러 가려 했는데 다음 주에 해외 출장이 잡혀서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서 예전 같은 미안함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옛말이 자식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잔인한 사실을요. 제가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와 요양원이라는 창고에 스스로를 처박은 순간부터 아들의 삶에서 저는 이미 처리된 문제 혹은 안전하게 격리된 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자식의 짐을 덜어주었다고 위안하는 사이 자식은 나를 잊어가는 면죄부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며 저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은 과연 자식의 평안이었을까? 아니면 늙고 초라해진 내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기 싫었던 내 이기적인 자존심이었을까? 어느 늦은 밤 침대에 누워 뒤척이던 제 귓가에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쿵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요양보호사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의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내다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순자 씨였습니다. 늘 간식을 숨기던 헐렁한 바지가 피로 붉게 물든 채 그녀가 복도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삐뽀 삐뽀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 긴 소리가 고요한 요양원의 새벽 공기를 무참히 찢어 발겼습니다. 될 것에 실려나가는 순자 씨의 창백한 얼굴 위로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구급차 뒷문까지 따라갔지만 요양보호사가 단호하게 제 어깨를 막아섰습니다. 어르신은 병실로 들어가 계세요. 가족도 아니신데 따라가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수술도 안 되니까요. 가족, 그 2글자가 예리한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매일 함께 정원을 걷고 찌그러진 빵을 나누어 먹은 나보다 늙은 어미에 전세금을 훔쳐 달아난 그 짐승만도 못한 아들이 법적으로는 유일하게 권리를 가진 가족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멀어지는 붉은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철저한 무력감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게실은 온통 순자 씨 이야기로 수근거렸습니다. 이미 대장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진통제 하나 없이 참아왔다는 것, 밀린 요양원비에 수술비까지 감당할 보호자가 없어 시설 원장님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여과 없이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번듯한 아파트를 온전히 넘겨주고 제 손에 남은 돈은 매달 나가는 제 요양원비와 자잘한 약값을 치르기에도 빠듯한 액수였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평생 수천억 원의 돈을 굴리며 살았으면서 정작 생사를 오가는 늙은 친구의 수술비 100만 원 하나 선뜻 내어줄 수 없는 제 처지가 그토록 한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늙은 아비의 주머니는 이토록 얄팍하고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순자 씨가 없는 텅 빈 정원 벤치에 홀로 앉아 마른 세수만 하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다는 85세의 김학수 어르신이 느릿느릿 다가와 제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평생을 사셨다는 김 노인은 평소엔 종일 창밖만 보며 말이 없으셨지만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듯한 맑고 서늘한 눈을 가진 분이셨죠. 김 노인은 허공을 응시하며 툭 혼잣말처럼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박 선생, 그 순자 할매 너무 안쓰러워하지 마오.
어차피 우리 다 자식한테 한 번씩 버림받고 여기 뼈 묻으러 온 사람들 아니오. 그 무심하고 건조한 위로에 저는 저도 모르게 발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명색이 자식 새끼가 돼서 지를 평생 먹여 살린 제 어미가 피를 쏟고 쓰러졌는데 전화 한 통 안 받는 게 그게 사람입니까? 제 격앙된 목소리에 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평생 잊지 못할 묵직하고도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선생, 남의 자식 욕할 거 하나 없소. 늙어서 자식한테 침 안 되겠다며 제 발로 여기 기어 들어와 놓고는 속으로는 아들이 찾아와 주길 목 빠지게 기다리는 당신이나 도망간 아들놈 기다리며 썩은 빵조가리 숨기던 순자 할매나 내 눈엔 똑같이 비겁하고 어리석은 늙은이들일 뿐이야. 안 그렇소? 김노인의 그 서늘한 한마디는 마치 벼락처럼 제 정수리를 내리쳤습니다. 비겁하고 어리석다. 평생을 남부럽지 않은 엘리트로 책임감 강한 가장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제 인생이 단 2단어로 난구질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김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말 틀렸소? 자식한테 전 재산 다 넘겨주고 친구 수술비 100만 원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어른의 삶이요? 우리 세대 사람들은 자식한테 다 퍼주고 빈 껍데기로 남는 게 대단한 희생이고 부모의 도리인 줄 알지. 천만에. 늙고 병들었을 때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할 돌을 쥐고 있는 게 그게 진짜 자식 짐 벌어주는 길이고 내 자존심 지키는 길이오. 알량한 허세 부리지 마오. 박 선생이나 순자 할매나 결국 자식이라는 환상에 기대어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한 겁쟁이일 뿐이니까. 김노인이 떠난 빈자리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뺨을 때리는 쌀쌀한 가을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한치의 틀림도 없는 너무도 뾰족하고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던 날, 아버지는 연금 나오니 알아서 살 테니 너희들 기반 잡는데 보태라 며 큰 소리를 치던 제 모습. 겉으로는 자식을 위한 숭고한 희생인 척했지만 그 기저에는 내가 이렇게 다 주었으니 너는 나를 끝까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비열한 보상 심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저는 자식의 안부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며 냄새나는 요양원 구석에서 썩은 빵을 숨기는 노인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삶을 통제할 힘을 스스로 놓아버린 대가는 이렇게나 처참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곧장 302호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캐리어를 열고 바닥에 깔려있던 통장과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짜증이 살짝 섞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중요한 회의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요양원에 무슨 일 있으세요? 늘 그랬듯 저는 여기서 아니다, 바쁜데 미안하다, 일 보거라 하고 황급히 끊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연기해온 쿨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의 대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태어나 처음으로 자식에게 구걸이 아닌 요구를 했습니다. 오래 안 걸린다. 내일 아침까지 내 계좌로 1,000만 원만 보내다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갑자기 1,000만 원은 왜요? 요양원비는 제가 매달 이체해드리고 있잖아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내가 꼭 쓸 데가 있어서 그런다. 내가 너한테 물려준 그 집값에 비하면 먼지 같은 돈 아니냐. 묻지 말고 보내라. 부탁이 아니라 네 애비로서 당당하게 청구하는 거다. 전화를 끊고 나자 온몸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제 알량한 자존심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모든 걸 내어주고 요양원으로 숨어들었던 제가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못난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 하나가 쑥 빠져나간 것처럼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겉옷을 챙겨 입고 요양원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내 친구, 찌그러진 카스테라를 건네주던 그 바보 같은 이순자 할머니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낡은 책상 앞에 원장은 골치 아픈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원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 순자 씨 수술비 말입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면 제가 보증인이 되든 뭐든 다 할 테니 담장 경원에 연락해서 수술부터 진행합시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원장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르신, 마음은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도 아니신데다 수술비며 입원비가 한두 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제분들 아시면 큰일 납니다.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왈가왈부합니까? 핏줄만 가족이요. 자식놈이 버리고 간 목숨, 생판 남이라도 살려야 사람돌이 아니오? 저는 평생 은행에서 고객들의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던 그 시절처럼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원장을 압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핸드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보낸 돈이었습니다. 뒤이어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돈은 보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주말에 시간 내서 한번 들를게요. 문자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의 방문 약속이었지만 제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아들이 보내온 2천만 원은 저에 대한 사랑이나 애틋함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무슨 사고를 칠까 두려운 마음, 혹은 귀찮은 일을 돈으로 덮어버리려는 의무감에 가깝다는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알량한 기대를 버리고 나니 오히려 이 돈이 제 손에 들어왔다는 명확한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원장과 함께 택시를 타고 순자 씨가 있는 읍내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원장의 설득과 제가 낸 예치금 덕분에 응급수술은 무사히 끝난 상태였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일반 병실로 막 옮겨진 순자 씨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상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다가가 링거가 꽂힌 그녀의 앙상한 손을 쥐자 순자 씨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습니다. 저를 알아본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더니 갈라진 입술 사이로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감님, 나 왜 안 죽었어? 우리 아들이 수술 동의해줬대요.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도 여전히 도망간 아들부터 찾는 그 지독한 어미의 본능. 저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지만 그녀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꽉 쥐며 애써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무슨, 내가 살려냈소. 내가 수술비 다 냈으니까 이제 내 돈 다 갚을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못 죽소. 알아들었소? 제 호통 섞인 농담에 순자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젓더니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식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곁에 남은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늙은 요양원 동기뿐이라는 그 처절한 진실을 그녀도 드디어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병실 창밖으로 비치는 눈부신 가을 햇살을 맞으며 저는 비로소 김학수 노인의 그 서늘했던 일침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남에게 기대거나 허세를 부려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상 속의 가족보다 내 주머니에 든 돈, 그리고 곁에서 함께 늙어가는 사람의 체온.
제게 필요한 건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무사히 퇴원하여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꼬박 보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약속했던 대로 주말을 맞아 아들 녀석이 정말로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아들은 요양원의 허름한 외관과 복도에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에 흠칫 놀라며 코를 찡그리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수영장이 딸린 고급 실버타운에 머물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혹은 그렇게 믿고 싶어 했던 아들은 볕도 잘 들지 않는 제 좁고 초라한 병실을 보고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이런 곳에 계셨던 거예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당장 짐 싸세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모실 테니까 집으로 가시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당혹감, 그리고 왜 자신을 나쁜 자식으로 만드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들키기 싫어하는 방어 기제라는 것을 평생 사람을 상대해온 저는 이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니다, 난 여기가 좋다, 내 걱정 마라 하며 또다시 못난 허세를 부렸거나 아니면 못 이기는 적 아들 손을 잡고 며느리 눈치를 보며 그 불편한 집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침대 모서리에 조용히 앉아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난 여기가 편하다. 네가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네 짐이 될 이유도 없지. 보내준 1,000만 원은 아주 잘 썼다. 내 친구 수술비로 냈어. 예? 생판 남한테 그 큰 돈을 쓰셨다고요? 아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남이 아니지. 지금 내 옆에서 내 휠체어를 밀어주고 내가 아프면 제일 먼저 알고 뛰어와 줄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물려받은 그 서울 아파트 값에 비하면 이깟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니. 앞으로 내 명의로 나오는 연금 통장은 내가 직접 관리하마. 내 생활비와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명절에나 한 번씩 들러라. 억지로 의무감에 올 필요도 없다.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운해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너무도 차분하고 건조하게 선을 긋자 오히려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가벼웠습니다. 평생 제 어깨를 짓누르던 자식바라기라는 무거운 짐, 번듯한 아버지로 남아야 한다는 그 징그러운 허세를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늙고 병든 내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내 몫이라는 너무도 당연하고 차가운 진리를 이제야 온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눈에 띄게 헬쑥해진 얼굴로 요양원에 돌아온 순자 씨를 휠체어에 태우고 저는 다시 뒤뜰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했지만 우리는 굳이 담요를 덮지 않고 그 서늘함을 맨 얼굴로 맞았습니다. 그녀의 헐렁한 바지 주머니에는 더 이상 찌그러진 카스테라빵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지점장 영감님, 나 이제 그깟 빵 안 숨겨요. 그놈의 자식 새끼 오면 오고 말면 마는 거지 내 속 파먹어가며 기다려봤자 나만 바보 천치지, 안 그래요? 순자 씨의 담담한 목소리에 저는 눅눅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휠체어를 조심스레 밀었습니다. 맞소. 자식한테 목매달지 맙시다. 우리 남은 인생 우리끼리 재밌게 살아봅시다. 내가 명색이 은행 지점장 출신 아니오? 내 연금 쪽에서 가끔 읍내다가 소고기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사 먹고 남는 돈으로 순자씨 예쁜 털모자도 하나 사주리다.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우리는 참으로 오랜만에 소리내어 허허 웃었습니다. 요양원의 삶은 여전히 무료하고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적어도 더 이상 두렵거나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환상 속의 자식에게서 완벽하게 독립하여 비로소 늙고 초라한 진짜 우리 자신의 삶을 끌어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냄새나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그리고 생사를 오가는 늙은 친구의 수술실 앞에서 덜덜 떨며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동년배 여러분 중에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고 뒷방으로 조용히 물러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제 이야기를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식이 내 인생의 훈장이고 자식의 성공이 곧 내 노후 대비라고 굳게 믿으며 평생을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노년의 마지막 자존심은 자식의 갸륵한 효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돈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평생 일군 재산을 다 내어주는 것은 결코 숭고한 희생이 아닙니다. 내 손에 전 돈이 없어지면 결국 병들고 아플 때 자식에게 비참하게 손을 벌려야 하는 더 큰 짐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주고 빈털터리로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친구 수술비 하나 낼 돈이 없어 쩔쩔맸던 저처럼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늙고 병든 내 몸뚱이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돈, 그것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도 편안하게 살게 하고 나도 떳떳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끝까지 쿨하고 완벽한 부모다라는 그 알량한 허세와 체면을 이제는 후루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저는 대기업 임원 아들에게 제 초라하고 약해진 모습을 들키기 싫어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고 그 비겁한 거짓말은 저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외로우면 외롭다, 아프면 아프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자식에게 섭섭한 것이 있다면 속으로 사귀며 병을 키우지 말고 강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도 솔직한 약점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노년은 남보다도 더 차갑고 쓸쓸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핏줄이라는 환상에 너무 얽매이지 마셨으면 합니다. 오지 않는 자식의 전화만 기다리며 썩은 빵을 모으던 순자씨처럼 하루하루를 말라 죽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 옆에서 휠체어를 밀어주고 내 구분 등을 다독여주며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에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노년의 남은 길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가족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요양원 동기 순자씨가 제게 다시 살아갈 온기를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창밖으로 또 하루의 붉은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요양원의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익숙한 트로트 음악이 오늘도 어김없이 복도를 울립니다. 이곳에 처음 들어왔던 날엔 그 싸구려 스피커 소리와 소독약 냄새에 숨이 막혀 밤새 눈물을 삼켰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점장 영감님, 밥 먹으러 안 가요? 오늘 저녁 반찬은 영감님 좋아하는 고등어 무조림이라던데. 순자 씨가 휠체어를 타고 방문 너머로 고개를 빠끔히 내밀며 저를 부릅니다. 얼굴엔 제법 혈색이 돌고 목소리에도 예전의 짱짱한 기운이 조금씩 묻어납니다. 갑시다 가. 내 오늘은 특별히 무조림 살을 잘 발라서 순자 씨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리다. 제가 겉옷을 툭툭 털며 일어나 휠체어 손잡이를 잡자 순자 씨가 아이처럼 킥킥 웃으며 제 손등을 툭 칩니다. 이것이 70평생을 앞만 보고 치열하게 달려온 저 박기호가 맞이한 인생의 마지막 풍경입니다. 대기업 임원 아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도 아니고 빳빳한 넥타이를 맨 은행 지점장도 아닌 그저 요양원의 평범한 노인. 하지만 남들 눈에 한없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는 이 냄새나는 요양원의 좁은 복도를 걸으며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삶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은 깊은 평안을 느낍니다. 허세와 체면, 그리고 자식이라는 환상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내 삶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실까요? 혹시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늙은 부모 특유의 고집스러운 핑계로 텅 빈 집에서 홀로 텔레비전 불빛에 의지해 서글픈 밤을 견디고 계시진 않은가요? 난 괜찮다. 밥은 잘 먹고 있으니 네 일이나 신경 써라. 라는 그 뻔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지독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모른 척 넘겨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지금 노년을 지나고 계신 동년대 여러분, 아직 오지도 않은 늙음과 병듦이 두려워 혹은 자식에게 완벽한 부모로 남고 싶어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늙어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죗값이 아닙니다. 그저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러운 삶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자식의 등만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맹목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 두 발로 서서 남은 생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몸을 건사할 최소한의 돈은 무덤에 가는 날까지 꽉 쥐고 계시고 지금 당장 내 곁에서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손을 소중히 잡으십시오. 그것이 남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존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 부모님께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다시 바쁘지 않냐 어서 끊어라 며 허둥지둥 전화를 끊으시려거든 안 바쁘니 5분만 더 이야기하자 며 그 굽은 마음을 따뜻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언젠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그 쓸쓸하고도 아름다운 인생의 전역로를 위해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게 뼈아프게 와 닿으셨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 영상을 꼭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냄새나는 요양원 방구석에서 들려드린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모두 건강하십시오.